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낮은 데로 있다가 다시 이제 기운을 차리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올리언스에 있는 튤레인 대학교에 세컨 이어로 갔을 때 처음에 시작은 제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에서 처음에 퍼스트 이어를 하고요. 세컨 이어로 갔을 때 본 환자입니다. 어느 날 이 미들 에이지 중년의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막 울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갈까요? 우리 목사님? 네. 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이분이 내가 너무 잘못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와이프를 제가 막 폭행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비가 오면 이렇게 마음이 클클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술을 마시고 거의 정신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개는 그 다음에 부인을 때렸다.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스탑 시켜달라.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하시면서 왜 그런지 난 모르겠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바꿔주십시오. 네. 그래서 가족력을 알아보려니까 자기 잘 모르겠대요. 그 다음에 부모 얘기를 해달라니까 자기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없었고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냥 집을 나갔다 그러고 자기는 아버지하고 살았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뉴올리언스에는요, 사람들이 그 지방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거기서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친척 이름을 대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패밀리 히스토리하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이 친척들에게 아무 얘기도 우리 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랬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 모여서 제가 발견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요. 네. 그래가지고 어느 비 오는 날 아버지가 술을 잔뜩 마시고 어머니를 폭행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집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러는데 그때 얘가 2살이 아직 안 될 때였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가족 이모션, 감정은 어떻게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 아기가 슬펐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2살도 안 된 1살짜리 아이들이 정말 어떤 기억이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두뇌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두뇌에 대한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고 이것도 좀 이렇게 두뇌 퍼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뇌를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떤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뇌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두뇌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 그 바깥에 있는 여기 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 그 피지를 콜텍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뒤쪽은 뭐 비주얼 메모리가 있고 요 사이드는 냄새라던가 히어링 메모리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는 전두엽. 이게 프론탈 콜텍스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의 집중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그래서 이제 컨트롤하는 겁니다. 감정은요, 저 밑에서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림빅 시스템, 변연계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가 감정이 있는 데인데 이 감정은요, 모든 포유동물한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맴머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왜 다르냐면 여기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화가 난다고 해서 가서 개처럼 물지 않지요. 우체부가 온다고 그래도 우리는 이거 생각하니까 이건 물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거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동물의 이제 영장이 되는 건데요. 이 림빅 시스템, 감정내가 하는 일은요, 세 가지입니다. 배고픈 거 알고, 그래야지 죽질 않으니까. 이 림빅 시스템은요, 동물들이 이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배고픈 거 알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동물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탁 찍히면 피가 나올 텐데, 모르고 그냥 다니면 피가 나와서 죽을 거 아닙니까? 출혈해서. 아픈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가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동물들이 이게 누르고 있어야지 피가 안 나오니까 살 수가 있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서 뭐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 이 사자가 오는구나, 아니면 곰이 오나 보다. 그때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에 반응해가지고 뛰어서 도망가지 않으면, 도망갈 수가 없게 뭐 다리가 다쳤으면 죽자고 싸우는 거죠. Fight or flight. 싸우지 않으면 도망가는 거, 살기 위해서. 그것이 일어난 데가 림빅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림빅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서 살다 보면은 막 연기가 나면은 삑삑삑 하고 울리는 얼라움 벨이 있죠. 스모크 얼라움 같은 거. 아미그달라라고 부르는 여기 작은 그 편도체, 이게 편도체라는 게 이게 살구씨입니다. 살구씨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는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뱀을 본대 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깜짝 놀라니까 거기 안 가겠지요.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히포캠퍼스. 그거는 해마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해마는 조그만 씨홀스인데 그 옆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은 저기는 사자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안 가야겠죠. 옛날에 그 인간의 두뇌는요 몇만 년하고 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그 동굴에서 살던 우리 인간들이 히포캠퍼스는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기억의 중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을 배우는 게 되게 2살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한 거를 말로 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1살 때 일어났으면은 말을 모르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생긴 기억은요, non-narrative memory, 말로 할 수 없고, 그러나 사건 기억, event memory. 그러니까 제 환자는 뭐가 있었는데, 비 오는 날 아주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말을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만 오면 그게 그 우중충한 날씨랑 그 뭐랄까 엄마가 맞던 거, 아버지가 소리 지르던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근데 아무도 설명을 못 해준 거죠. 아버지는 그걸 비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 할 때 그 튤렌 대학에서는 이제 제가 슈퍼바이저가 3명 있었습니다. 2분의 남자하고 1분의 여자인데, 그 2분의 남자분들은 닥터 브룬스테터라고 저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레이닝 받은 사이코 애널리스트고, 닥터 밀러라는 젊은 분은 그 카톨릭 신자였고, 이제 여자분이 닥터 라빈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물었어요. 1살 조금 넘은 애도 기억을 할 수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살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는 6.25 사변 5살 됐을 때, 그때 뭐 엄마랑 같이 피난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요. 뭐 네가 뭐 크리스마스 때 나가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돼 있는데 안 나가가지고 골치 아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괜히 그다음부터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메모리가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그 닥터 라빈슨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 어떤 기억이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블루 드레스를 입고 엄마가 자기가 사랑하는 고양이를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대요. 그런 일이 있었냐? 왜냐면 엄마가 네가 그때 9개월이었다 그러더래요. 왜냐면 갑자기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캣이 아프니까 어떻게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넣는 걸 이게 본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벤트 메모리. 그러니까 저도 그때 내가 너무 이거에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슬픈 생각이 자꾸 나니까 이제 비 오는 날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얼리 메모리 스피치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 메모리가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때 볼 때는요, 그때는 1977년에 제가 트레이닝을 끝냈었는데 그때는 ADHD라는 말도 없었고요. PTSD도 1980년도에 DSM-3 나올 때 그때는 한 겁니다. 그때는 그다음에 이제 전쟁 나고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 생각이 항상 저는 나거든요. 그 환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도와줄 건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런 그 히스토리를 이제 말해줬기 때문에 환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당신이 이렇게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상실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도 두 사람 사랑하는 아버지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로열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들이 부부 싸움하면서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거 보는 것처럼 트라우마가 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자살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왜 그렇게 비만 오면 특히 밤에 그 술을 마시게 되는지, 그리고 술을 마시면 조절을 못하고 가서 애매한 자기 와이프를 때리는지,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aggressor하고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identification with aggressor. 그러니까 맞는 사람보다는 때리는 사람하고 뭔가 identify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월남전쟁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왜 군인들 입는 그 작업복 입고 돌아다녔잖아요. 그 월남 그 정글에서 입는 옷. 그게 뭐냐면 전쟁 때 뭔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옷을 입고 있어서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다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치료를 이제 환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선 술을 마시면 전두엽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가 마취를 할 때도 제일 먼저 나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늦게 발달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림빅 시스템이 나가고요. 가장 밑에 있는 이 숨골에 있는 여기가 숨골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건 놔둬야 됩니다. 이거 나가면 완전히 죽는데 이거는 있으면서 이제 여기 나가고 그 다음에 림빅 시스템 나가고 숨골 베이스 오브 더 브레인은 그냥 있어야죠. 그러다가 마취가 깰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차례로 이게 림빅 시스템 먼저 나오고 이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의식이 돌아오는 건데요. 술을 이제 가서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면 또 네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럼 술을 끊을 때까지는 어떻게 할까?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 안 들어가고 호텔에 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부인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감정내가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그걸 눌러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 눌렀잖아요. 그 술이 이거를 갖다가 마비시키니까 어떻게 눌러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가서 와이프를 폭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환자가 그럼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저는 술 마시는 사람 끊게 하는 건 잘 못합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는 저는 그 카이저에서 제가 35년 있었는데 카이저는요 정신과하고 Chemical Dependence and Rehabilitation 프로그램이 같은 지붕 아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듀얼 다이그노시스들은요,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알코올 끊는 거 하고 나는 정신과적으로 하고 그때까지는 두 쪽에서 다 치료를 받자. 이제 자기가 이건 부인 때리는 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리커버리 이제 소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 이제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고 싶은데 비용은 집을 못 가니까 이게 집에 가는 게 리워드가 되잖아요. 보상이 되고 그러니까 상 받는 거가 되니까 빨리 술을 끊어야 되겠죠. 집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저하고 환자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니까 자기가 억울해한 거니까 그다음에 바꾸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뜻한 바대로 술을 이제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비가 오더라도 집에 갈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같이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돼서 제가 그 세컨 이어 때 치료한 그 환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굉장히 와이프 폭력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서 저는 미국 갔거든요. 근데 또 금방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상담소에서 지금 한 40년째 거기서 봉사하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는 심한 바이폴라 내가 보기에는 ADHD가 심했고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바이폴라 디스오더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와이프들을 많이 폭행하는 것 같고 지금 20분 됐습니까? 그러면은 질문을 10분 받아야 된다 그러셨으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그래서 이 환자를 제가 치료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던 환자라 제가 2년차 레지던트 하면서 본 케이스인데 지금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케이스라 여러분들의 그 지금 PTSD 거기에 잘 맞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10분 질문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하고 그 PTSD에 대해서 DSM-5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요 다음에 그런 분들은 책도 하나 저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저는 MACP의 유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유해 주신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 치료, 그 알코올 중독 치료에 스페셜리스트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이카이트리스트도 필요하지만 저희 같이 상담가로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크리스찬 상담가로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는 어느 환자를 볼 때라도 4가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합니다.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영적. b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정신과 문제들은요, 한 가지나 두 가지 가지고는 치료 잘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정뇌라든가 이 생각하는 뇌라든가 인간의 그 태어난 유전자라든가 굉장히 정신과 환자들은요,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전신병이라고 전 말합니다. 이제 홀 인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환자도요, 그거 술 안 마시게 되려면은 굉장한 자기의 극기, 결심, 이런 거가 다 따라야 되고요.
술을 마시던 사람이 안 마시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몸의 증상입니다. 막 몸 떨리고요, 배도 아프고요.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면은 달달달하고 편안하고 릴렉스 됐지 않습니까? 안 마시면 그 반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막 떨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 그래서 그 케미컬 디펜던스에는 반드시 내과 의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아편 같은 거는요, 외래로 사실은 그 금단 증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중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지 알코올 애딕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은 안 시켰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그 영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도와줄 게 참 많죠. 저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꼭 그 옆에 계신 우리 소셜 워커들이랑 항상 같이 일을 하거든요. 특히 차일드 사이키아트리스트들은. 그분들이 이분 계속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도와드리냐면, 첫째는 그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그 트러스트를 못 하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두들겨 패가지고 엄마가 피 속으로 떠난 걸 보였어요. 어떤 점에서는 이게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게 에릭 에릭슨에 의하면 0 to 1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머니가 배고프면 밥 젖주고 척척하면 갈아주고 자고 싶으면 재우고, 이 사람은 참 괜찮은 곳이구나, 살만한 곳이구나, 사람을 믿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근데 이분은 그래도 어머니가 1살 그때까지는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아주 힘든 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트러스트를 다시 빌드업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는 별로 내 생각에는 가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이제 그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relative도 하나도 다 끊어놨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었고.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그런 힘든 시기에도 서브스티튜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선생님이라던가 베이비시터라던가. 그래가지고 인간을 이제 어느 정도 신임할 수가 있지만, 이럴 때 테라피스트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셀프 이스팀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거 없으면은 자기 바뀌지 못합니다. 그럴 때 테라피스트들의 역할이 우선은 I'm okay. 그래서 내가 오케이면 저쪽 사람들도 오케이를 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적어도 용서를 할 수가 있겠지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개는 우리가 팀을, 정신과 의사하고 대개 이제 테라피스트하고, 저는 이게 목사님들하고도 정신과 의사한테 갔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영적, 이 4가지가 같이 가야지. 그냥 한쪽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환자들한테, 제게는 이제 트라우마 있는 분들한테 SSRI 약을 줍니다. 프로젝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졸로프트라든가, 요즘 우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약들이 이게 불안감도 많이 줄여줘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전에는 술도 마셨는데 그것도 이제 마실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는 피지컬하게는 메디케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 정신과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움직이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앉아있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뇌에서도 보면요, 여기서부터 앞에 쪽에요, 여기가 전부 운동에 대한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 뒤에 이제 손에도 있고 뭐 많이 그렇지만은, 운동을 함으로써 여기서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가바, 좋은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그래서 가만 앉아있고 누워있다가 보면 점점 내려가고, 그럴 때 나가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운동은 약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는 운동이 하나의 처방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옆에서 테라피스트들이 계속 인카리지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들이요, 서케이디언 리듬 잘 안 지켜요. 밤에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제 환자들 그런 사람 지금 꽤 있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것이 9시에는 일어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제때 자라. 이런 거를요, 누군가 옆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되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볼까요?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 테라피스트들이 어떤 점에서는 하나의 이고, another 이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한 사람들일수록 그게 좀 필요합니다. 서케이디언 리듬 찾고, 운동하고, 제때 식사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셀프 이스팀을 다시 올리고, 그러려면은 자기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고. 질문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 이조용입니다. 아이고, 우리 네. 줌에서 또 한 분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줌에 계신 분 것만 질문 받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면 네, 어떨까 그렇죠. 싶어요. 네, 네. 줌에 계신 이 부분의 이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네. 제 지인 중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불편해하며 삽니다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인격 장애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참 치료하기도 힘들고 같이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그러다가는 안 돼요.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혼도 굉장히 운이라고 보거든요. 그거 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숲이 있잖아요. 그 숲만 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숲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꽃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 제 퍼스트 허스밴드는 그랬는데 제 세컨 허스밴드는 보니까 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둘 다 연세대학교 나왔고 둘 다 의사고, 그런데 차이가 많아요.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나르시시스트 남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남편을 갖다가 뭐 바꾸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그분들은 자기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남을 밑으로 떨어뜨려야지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언제 나를 존경하나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아주 힘든 남편하고 사시지만 그럴수록 내가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나를 자꾸 올려서, 뭐 남편은 자꾸 나를 갖다 깎아내리지만 그때마다 내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남편하고 협조를 안 해주면 돼요. 남편이 올라가려면 자꾸 남을 내리는데, 내릴 때 내가 거기 협조를 안 해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덜 하겠죠. 소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려면 내가 강해져야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운동도 많이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아이들도 잘 기르고. 제 여동생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아주 티피컬한 사람인데 아이들 셋 기르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보다 10살 미친데. 그래서 저는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 널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 워싱턴 주에 있는데 모든 널스들이 뽑은 최고의 널스였고 환자들이 뽑은 최고의 널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스터 프로그램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0인데 저보다 10살 미치거든요. 창창하게 일 잘해요. 그러니까 요새 남편이 하트 프로블럼이 생기니까 처음으로 약간 도끼가 없어지더라고요. 남편이 73세인데. 뭐 지금도 약간 그러긴 하지만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뭐 아빠가 그런 거는 그냥 나 엄마 위주로 이렇게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운이 좀 없으신 거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나를 올리고, 예, 나가 거기 남편하고, 예, 거기 뭐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사람들이 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도 뭐 보더라인 퍼스널리티라던가 뭐 이런 엔타이 소셜 퍼스널리티 이런 사람들도요 45세 넘으면 조금씩 나아져요. 근데 우리 뭐 내 생각에는 다 그렇지는 않고 더 특별한 대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하나 또 있으셨잖아요. 예. 네. 처음에 그 임상으로 보셨던 그 환자분은 선생님께서 그 얼마 만에 회복이 됐는지 그 기간이 조금 궁금하고, 그 뒤로 혹시 재발이 됐거나 뭐 이런 케이스, 그분 아니더라도 보통 재발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근데 제가 세컨 이어 하고 나서는 그 본래 3 years 해야지만 차일드 사이카트리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던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티즘 심한 환자였어요. 근데 그 뉴올리언스에서 저기 석사학위 받은 그 대학교 석사학위 받은 블랙 패밀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막 불고 다녀가지고 닥터 정리 너무 괜찮다 뭐 이래가지고요. 거기서 차일드 사이카트리에서 저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덜트 케이스들을 안 보고 차일드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러고 나선 제가 군대를 갔었습니다. 육군. 왜냐면은 미국 용산에 120일 후성병원이 있는데 아무들도 거기 와가지고 의사 노릇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한국이 그때 1977년도에 뭐 별로 미국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때 마취과 의사였는데 좀 와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간다 그래서 그럼 나도 간다 그래가지고는 같이 군대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 있질 않아가지고 그 다음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다시 리커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치료가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죠. 이상하게 내가 치료해서 잘 된 사람들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 약간 나르시시스트가 네, 다음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뇌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얘기할 때 항상 두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뇌는 모든 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잠깐 여기 좀 나와 주실래요? 여기 서 주실래요? 네, 저쪽 페이스 하시고, 네, 반드시 여기서 우리 이제 교수님의 여기 이제 이쪽에 스파인을 따라서 가는 이 스파이널 그 코드 여기 저기 이거도 센트럴 너브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이건 언제 생기냐면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서로 그 성관계를 했을 때 엄마한테서 23개, 아버지한테서 23개, 46개의 염색체가 나와가지고 엄마의 유테러스에 가서 딱 착상을 할 때 그 열흘이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 원통이 생깁니다. 이렇게 저 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게 나중에 이 스파이널 코드에 여기 신경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갑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콩나물 같이, 노란 콩나물 되는 데가 이게 전두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타는 데가, 네, 고맙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요, 여기는 제일 늦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는 도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숨골이고요. 숨골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건 죽는 겁니다. 근데 숨골에서 하는 일은 혈압, 그 다음에 펄스, 그러니까 맥박,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게가 여기가 숨골입니다. 그리고 딴 거 다 나가도 여기 있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식물인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 있는 것이, 깊이 있는 것이 감정내, 변형계, 림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이제 프리프론탈 로브, 전두엽인데, 다 브레인들이 일을 하는데, 여기는 도룡령하고 우리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진화된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는 도롱뇽, 3만 년 전부터 도롱뇽이 이거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맴물, 포유동물이 그 다음에 림빅 시스템.
여기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제 뭐 개도 조금은 있고 고양이도 조금은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rational thinking, 합리적인 생각은 여기서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올까 말까 그러면서 오신 분들은 여기가 이겨서 오신 거고, 에라 딴 거 하자 그런 거는 여기서 림빅 시스템에서 이제 이긴 분들은 줌에도 안 계시고 여기도 안 계신 분들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웁니다. 감정과 이성과. 근데 대개 어디가 지는지 아세요? 이성이 져요. 왜 그럴지 아세요? 이거는요, 이게 생긴 것이, 마지막에 생긴 것은 다 해서 3개월이면 됩니다. 아기가, 피터스가. 그 다음에 이제 7개월 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이요, 이게 나오더라도 그때 완전히 자기가 독립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한 10개월 더 있어야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돼서 나오는데, 그러면 엄마 이 자궁으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나오니까 덜 된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부터 24시간을 잘 돌봐주지 않으면요, 애들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들한테 정말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때 먹이고 그냥 이렇게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기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 감정내는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한 3개월쯤 되잖아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그전에는요, 애들이 엄마가 안 보여요? 그럼 이건 fight or flight. 이게 인생의 끝이가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풀합니까? 왕왕 울거든요. 근데 3개월쯤 되면은 애기들이요, 엄마가 마지막에 있던데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그러고서도 안 오면 이제 막 우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자기 감정 약간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우왕 우는 대신에 여기 있었지. 그것을 하는 것이 executive function입니다. 아기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executive function이 그때부터 계속 발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가 많고 너무 abuse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executive function이 되려면은 여기 뉴런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시냅스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no use 하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린 시절에 어뷰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은 이게 잘 발달이 안 되는 이유가, executive function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뇌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기관인지, 그다음에 두뇌를 알면은요, 인간의 행동을 많이 유추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3개월만 됐을 때 벌써 여기가 조금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언제까지 변한지 아세요? 성숙해지는 게. 우리가 숨골하고 림빅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소나 뭐 개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데 여기가 성숙해지려면 몇 년이나 더 걸릴 것 같아요? 티네이저? 좀 가깝습니다. 18세까지 우리는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18세 군대도 갈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랬잖아요. 요즘 보니까 25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18살에 대학교 못 간다고 그래서 너는 끝이야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도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30세까지. 한국에서 농촌 사람들 군대 갔다가 멀쩡하게 사람 돼서 오는 게 맞아서 그런 게 아니죠. 여기가 좀 발달이 그동안에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브레인은 늦게까지 25살까지 되고요. 50쯤 되면 조금씩 이제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노화된다는 것도요, 자기가 자꾸 브레인을 쓰면은 노화가 덜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몸의 운동, 브레인의 운동,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 노화가 많이 안 됩니다. 아주 저도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이제 좀 안 되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뭐 그러려면 운동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그 책 보고 뭐 이래야면은
그렇게 막 나빠지진 않지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이제 두뇌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거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트리트먼트 플랜을 했지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집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거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데는 이 SSRI가 제일 좋습니다. 그 그 제일 먼저 나온 약이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설트랄린, 그 이제 솔로프트, 팩슬, 그 다음에 요새는 요새 제가 이렇게 분해가 조금 잘 안 도네요. 그런데 2개가 더 나왔죠. 그리고 요즘은 SNRI라고 해서 세로토닌 and 노에피네프린 리업텍 이니비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좋은데 이 프로젝이 이런 PTSD에 특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얘가 카운슬러한테 제가 보냈죠. 그래서 카운슬러한테 가서 이제 트리트먼트 하고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PTSD의 심텀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DSM-5에 의하면은요. 첫째, 내가 생각하려고도 안 그러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던 것들이 이게 intrusion, 침범해서 머리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제 환자에서는 자기가 엄마를 뭔가 잃었든지 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비만 오면 더 나오고, 그래서 intrusive memory가 있었고요. 근데 이건 emotional memory, non-narrative memory였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을 조금 더 일으키는 사람은 피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인 펀다가 나오는 영화 중에서 Coming Home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존 보이트, 그러니까 존 보이트가 상위 군인으로 나오고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월남전 때 만들어졌었는데 8년간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거 반전 영화니까. 그래서 그걸 나오질 못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요, 얼마나 인간이 이 PTSD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획되시면은 Coming Home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이게 네거티브로 되고, 그 영화에서는요, 상위 군인은 휠체어 이렇게 타고서 해야 돼요. 왜냐면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근데 제인 펀다가 저기 남편이 오피서인데 군인에 나간 동안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 도와주다가 이 상위 군인하고 친해집니다. 근데 자기 남편은 오피서인데 멀쩡한 곳에서 다 와요. 근데 이 남자분은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PTSD 트라우마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들은 속에서는요, 혈압 막 올라가고 펄스 막 뛰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리고 너무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인 펀더가 자기 남편을 두고 상위 군인 쪽으로 가요. 근데 그런 영화인데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를 참 잘 그린 영화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남편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같이 리스폰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잘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사람이 편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은 막 열나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고. 이 PTSD 환자들이, 저는 어린애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요, 잘못하면 이게 바이올런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나온 책들이, PTSD에 대한 책들이 참 좋은 게 많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제가 지금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분은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가르치고 벤 뭐라는 사람인데, 혹시 읽은 분 있으세요? PTSD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들고 온다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월남전에서 온 상위군인부터 이제 그런 사람들부터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또 많은 경우가 어린 시절에 성적인 학대를 받은 여성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때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디펜스를 쓰느냐면은요, 자기가 그냥 몸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천정에서 자기 아버지나 엄마 보이프렌드가 하는 짓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해리합니다. 해리 작용. 그러지 않으면 그거 견디질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 아팠던 그 골반이라던가 그때 내가 느꼈던 그 피지컬 증상들도 그대로 느낀답니다. 그래서 PTSD가 참 치료가 힘든데요. 제가 그 다음 거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치료하는 것 중에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 이제 환자를 보는데 제 환자들 중에서는 어른 어티즘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프, 제 환자가 한 26살짜리가 있는데 말도 잘하고 뭐 가가지고 왜 식당에서 음식 갖다가 이렇게 배달하는 거 그런 일을 잘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다음 이제 다 됐습니까? 그다음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게 뉴로 디벨롭먼털 디스오더라 그럽니다. 어티즘이라던가 ADHD라던가 틱이라던가 뭐 EDSC, 이게 멘탈 리타데이션 같은 게 브레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태어난 후에도 이제 계속 발달되면서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티즘 환자들이라던가 이런 심한 정신적이라던가 육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몽골리즘 같은 거, 다운 신드롬, 이런 어머니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한국 분이신데 이분이 여기 월드 미션 하는 그런 또 학교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월드 미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EMDR이라는 것을 배우셨대요. Eye Movement. EMDR이 뭐의 약자죠? Eye Movement. 그래서 이 기계로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던 것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중년의 어머니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다시 자세히 얘기를 좀 제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치료를 하는 것 중에서 트라우마,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이 PTSD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도 물론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치료에 대해서 쓴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없어졌네? 네, 오케이. 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물론 이제 cognitive behavior therapy 굉장히 중요하죠. 사이코테라피. 그리고 cognitive behavior therapy 중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 CPT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cognitive process therapy. 그래가지고 어떤 점에서 그때 이제 중점을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그 EMDR이라는 거는 이게 눈의 eye movement를 통해서 그 트라우마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감소되는 걸 느꼈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 환자 중에서 제가 직접 그걸 본 건 없고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은 샌디에고에서 계시니까 이제 줌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먼저 보고 나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주 현명하시고 제가 참 놀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어티즘 있는 아이들이 별로 많이 바뀌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랑 아버지랑은 외아들인데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새로운 걸 뭘 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어티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그거 대쉬라고 그러던가요? 그 음식 이렇게 갖다가 어디 갖다 주는 거. 그 일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이게 우체국에 가서 좀 일해라. 이 꿈은 좋은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사이콜로지컬한 거 공부하시면서 아이 무브먼트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하시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PTSD 환자를 많이는 못 봅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당하긴 하지만 나중에 트라우마 가지고 고생하는 건 되게 어른이 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닥터 킴 그런 거 치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좀 도와주실래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메디케이션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중에서 이 그 섹슈얼 레이비라던가 어린 시절에 터치를 당했다던가 제가 교회에서 저희는 수요 예배 대신에 제가 수요일 날 그 그룹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 제가 라이프 케어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을 교회 방에, 왜냐면 제가 카이저에 35년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카이저에 올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다들 싫어하세요. 카이저는 전화를 하고서 2주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빨리 가야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포인트먼트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져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안 오세요. 2주 지나서. 근데 그 다음에 안 오다 보면 문제가 다시 생기고. 그래서 어떤 분은 2년을 그러다 나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막 내더라고요. 카이저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무실을 하나 조그만 걸 빌려가지고 한 20년을 한국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 분들은 특징이 PTSD가 있는 분들도 특히 ADHD가 밑에 있는 분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ADHD가 있는 분들은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부모한테 야단도 많이 받고 선생님들한테 야단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PTSD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ADHD가 있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치료를 많이 하면서 대개는 저하고 그 오정열 사이콜로지스트하고 두 사람이 그 라이프 케어 센터를 한 20년 했었는데 그 대부분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ADHD가 밑에 있으면 그 약도 쓰고 항우울제도 쓰고 아니면은 SSRI 중에서 특별히 이제 환자들한테 잘 듣는 거 쓰고 그러면서 치료를 했는데 닥터 오가 이제 많이 그 클리니컬 테라피도 하고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하면 한국 분들은 많이 좋아지세요. 근데 잘 안 오시고 그다음에 너무 늦게 오시고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영적 4가지 치료를 꼭 겸비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혹시 ADHD에서 좀 듣고 싶거든요. 네, ADHD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ADHD가 있거든요. 네, 제가 저는 뭐 멀쩡하게 잘 있는데 큰 딸이 그 말보로 스쿨을 다니는데 숙제를 해놓고서는 안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막 달려서 갖다 주고 그리고 야단 맞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공부는 잘하고 그러다 이제 버클리를 갔는데 그 18년을 제가 그냥 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맨날도 뭐 잘 잊어버리고 뭐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나하고 똑같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야단만 치고 그랬는데 얘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날 꿈을 꿨더니 그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가지고 뭘 잔뜩 사가지고 그거를 자동차 이제 갖다 이렇게 집어넣기 전에 여기다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꺼내서 넣는데 자기가 애기가 들어있는 그 바스넷을 거기다 올려놓고서는 잊어버리고 거기다 넣지 않고서 훅 가는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자기가 애기를 가지려고 그럴 때니까 그게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 그러고서는 제가 그때 이제 그 미국 사람이 쓴 책 중에서 Driven to Distractio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할로웰 그 의사가 쓴 건데 HOLLOWELL 에드워드 할로웰이 자기가 레지던트 하면서 Chief Resident Dr. 레이디라고 있어요. 존 레이디하고 같이 쓴 책인데 이 사람 자신이 ADHD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있는 걸 모르다가 레지던트를 하면서 그 교수가
그 리털린이나 컨설타, 뭐 에드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그 약을 썼더니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안경을 좋은 걸 탁 쓴 것 같더래요. 세상이 완전히 밝아 보이고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ADHD의 대가가 된 거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버스턴이랑 뉴욕에서 이 사람이 개업하면서 근데 그 쓴 책이 70년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처음 초판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책이 Driven to Distraction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무의식적으로 얘가 제 그 책임감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을 왜 못했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남편한테 갔잖아요. 내 책임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ADHD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subconscious, 완전한 건 아닌데 그 책을 보내준 거 있죠. 그랬더니 얘가 그 책 읽고 나서는 금방 정신과로 갔었대요. 카이저 멤버인데. 그랬더니 카이저 의사가 너 ADHD 있어. 그래서 애드롤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나도 있지. 얘하고 저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갔는데 그때가 마침 제가 남편을 퍼스트 하즈번드가 심장마비로 갔을 때였어요. 49에 이제 갔거든요. 그때는 50이 좀 넘었는데 당연히 얘가 있으면 저도 있는 거죠. 똑같으니까 뭐 맨날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걔를 갖다 쥐잡듯이 잡았었죠. 저가 똑같은 문제가 있는 애를 낳으면은요 그건 정말 속상하거든요. 내가 못 고치는 걸 얘가 하니까 그래서 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정신과 의사가 닥터 시드니 골드라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이 가고 나서 그렇게 우울증이 잘 안 좋아지더라고요. 프로젝트 쓰고 마라톤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ADHD가 같이 있으니까 그게 어떤 점에서는 그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디프레스드, 그러니까 불안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약을 딱 썼더니 애들을 썼더니요 괜찮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ADHD 약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애들을. 그리고 저는 ADHD 환자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혹시라도 뭐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대기가 쉬우니까. 그렇거든요. 증상이 좀 약간.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뭐든지 일찍 가고 뭐 이러죠. 안 잊어버리려고 막 써놓고. 그 걔를 통해서 제가 ADHD가 있는 걸 알았는데 우리 딸의 첫 손자가 심해요. 또 ADHD가. 그리고 제 동생, 남자 동생 심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주 티피컬한 ADHD 환자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거 몰랐죠. 그러니까 앵거 컨트롤도 못하고 뭐 머리는 좋고 노래도 잘하고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는 좀 안 닮아서 속상하지만. 그런데 6.25 사변 때는 우리 아버지 먼저 톡 꼈어요. 없어요. 먼저 자기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만 살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웃 오브 박스 띵킹을 하니까 빨리 살아갈 길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북에서 저하고 엄마 놔두고 이남에 먼저 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가수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남으로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티피컬한 ADHD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력이 있는 굉장히 ADHD는 가족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레인이 생기는 과정 중에서 유전자에 의해서 뉴로 디벨롭먼탈 디스오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근데 신경 발달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한 멘탈 리타데이션 있죠. 그 지적 장애자.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 이게 말 떠듬는 사람들 있죠. 바이든이 옛날에 그렇게 말 떠듬었대요.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 말 떠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가 뭐냐면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이고 autism, 자폐도 뉴로 디벨롭먼탈 디스오더고 그다음에 ADHD, 그다음에 학습 장애, 그다음에 틱 디스오더, 무브먼트 디스오더, 그래가지고 뚜렛 신드롬도 거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같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티즘 있는 사람은 한 70%에서 ADHD 같이 옵니다. 그리고 ADHD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learning disorder, 학습장애 같이 오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브레인이 디벨롭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이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DHD는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해요. 왜냐면 브레인에서 이 전두엽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얘가 아까 하는 일이 내가 뭐라 그랬죠? rational thinking 해야죠. 공부해야죠. 기억해야죠. 플랜해야죠. judgment 해야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다음에 이모션 컨트롤 해야 돼요. 여기가 도파민이 나와줘야지. 도파민이 약간 커피예요. 커피.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뭐 우리가 일어났을 때 정신 하나도 없지만 커피 딱 마시면 정신 딱 드는 것처럼 요게 안 나와주는 게 ADHD예요. 그래서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이 그걸 가지고 애한테 야단을 쳐가지고 이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하면 조금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을 야단 치려면 먼저 칭찬부터 해야죠. 그럼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때 너는 근데 좋은 애인데 요 다음엔 뭐 이거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해야죠. 야 처음부터 야단 치면 도파민이 나올래다 그거 그나마 안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항상 그러죠. 문제 있는 아이한테는 칭찬부터 하세요. 칭찬할 게 있어야지 하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7살짜리지만 대개는 2살 늦게 5살짜리처럼 태어나니까 7살 같이 행동하면 그건 칭찬감입니다.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ADHD는 disability입니다. 장애입니다. ADHD는 학교에 가가지고 IP 해달라고 그러고 509 플랜 해달라고 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귀가 멀고 눈만 멀어서 그게 disability가 아닙니다. ADHD는 티피컬한 장애니까 부모들이 가서 아이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한국 부모님들 그 얘기하면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참 그래서 안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애를 갖다 자기 앞에다 앉혀놓잖아요. 그럼 차별대우했다고 딴 학교로 보내요. 엄마가. 참 한국 분들이 너무 정신과에 대해서 너무나 아실 기회가 없어서 그랬겠죠. 전쟁 나고 너무 가난했고 그러다가는 이제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나가서 사람들한테 정신과에 대해서 전신병 이게 이것만인 게 아니라 우울해지면 잠 못 자지요. 잠 너무 자든지 그다음에 너무 먹든지 못 먹든지 아프고 피곤하고 이게 우울증도 이게 전신의 병이거든요. ADHD도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은 꼭 쓰고 카운슬링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이게 크리스천 빌리프가 있으면은요 드럭 하던 애들이요 리허빌리테이션 하고 나면은 재발이 훨씬 적어요. 기독교 믿는 애들은요. 왜냐면 자기 큰 스트롱한 파워를 믿으니까 자기를 믿게 되고 그래서 드럭 애딕션 있는 애들이 훨씬 그다음에 재발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캇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죠. 프로이드는 정신과 병하고 무슨 기도 종교하고 이렇게 막 구별해야 된다 그랬는데 스캇 팩이 그랬잖아요. 사이코테라피는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 카운슬링도 하시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거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